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을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도. 혹시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거부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TV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좀 지지율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히 좀 타격을 받았다는 그런 걸 좀 느끼시는지. 타격보다도 그냥 무능력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생각합니다. 질문했을 때 질문에 똑바로 답 안 하고 계속 무슨 뭐 희한한 얘기 하거든요. 향후에 이제 선거 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예. 좀 집중할 포인트나 집중할 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거예요? 저희 전략이 일단 미리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작품 전투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이자 가장 주목되는 후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만나러 지금 강남으로 왔는데요. 터치다운 최초로 이제 동행 인터뷰를 차 안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준석 후보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저희 이제 터치다운에 출연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대선을 약 일주일 남기고 이제 하는 그 인터뷰인 만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 후보 마크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경훈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옆에 이준석 후보님 오늘 모셨는데요. 네네. 네. 아이고 후보님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아, 여기 네, 있습니다. 저희 또 정치부 이름이 더300인데 예. 예, 국회의원 300명을 취재해보자 예, 이런 예.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예. 더3이시잖아요, 의원수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3명으로 큰 쌍벽 297명을 상대하고 계신 건데 예. 이게 좀 힘드시거나 뭐 이렇게 잘 싸우고 계신가요? 뭐 지금 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중과부적이긴 하지만은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여론조사 이제 10%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네. 좀 이제 10%에 안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네. 상승세도 이제 좀 뚜렷하게 느껴지는데 네. 좀 캠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늦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되게 놀라운 성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예, 봅니다. 원인이 좀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젊은 세대가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 수치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약간 TV 토론 두 번째 했던 토론 약간 자평해 주시면서 좀 다음 주에 이게 어떤 지지율 변화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으신다고 보시는지. 저는 두 번째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네. 결국에는 얼마나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네, 그리고 공약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반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섰으니까 15-20% 돌파해가지고 네. 블랙아웃 전까지 좋은 성과가 나왔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TV 토론에 보면은 이준석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혹시 이번 좀 TV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좀 지지율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히 좀 타격을 받았다는 그런 걸 좀 느끼시는지. 타격보다도 그냥 무능력이라는 걸 입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름 본인은 열심히 준비했다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편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했을 때 질문에 똑바로 답 안 하고 계속 무슨 뭐 희한한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노정한 게 크다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로 이제 대선이 9일 남았잖아요. D9인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희 인터뷰 전에 기사도 많은데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홍준표 시장님이 하와이에 계시면서도 저한테 적시적소에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만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청년의 꿈에도 비슷한 내용을 달아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님 항상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 이런 뭐라 될까요? 우리가 독고다이 정치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의 정치를 얘기했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또 올곧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네. 그런 행보 자체는 항상 제가 정치 후배로서 많이 보고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와이 특사단이 이제 홍준표 시장 설득하러 사실 갔었는데 네. 거기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오늘 올린 글은 약간 네. 또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을 모시러 간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옛날에 난리쳤던 사람들 그렇고 요즘 단일화 얘기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그렇고 있을 때 잘하지란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하지. 네. 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못 지키는 그거지만은 있을 때 잘하지를 지켜야죠. 또 저희가 그럼 홍준표 시장님이 대표하시는 게 직전까지 대구시장이셨고 하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제 투표나 선거에서 좀 이기기 위해선 남동풍이 되게 필수적이잖아요. 예, 예. 좀 그런 게 좀 부는 신호라고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분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다고 생각하고 네.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많이 이제 승리 모델로 거론되는 동탄 승리 모델, 네. 선거 모델이 있는데 이 동탄 모델이 이제
지금 대선이 9일 남아가지고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신호 포착되는 게 있다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젊은 세대는 일찍 동탄 모델과 같이 결국에는 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덩어리 짐을 선호하고 그래서 네. 중도 보수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일정 지지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떨어져 나오는 움직임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선 기간에 당원이 약 7만 명 선에서 11만 명으로 오늘 아침에 늘었고 예.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예. 엄청 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좀 저희 개혁신당 후원금은 좀 예. 어느 정도 다 모였나. 저는 다른 후보 모이는 만큼은 다 모였고요. 네. 다만 저희가 후원금이 4개의 계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네. 당비, 그 다음에 또 당 후원회, 개인 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후원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후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후보 후원에만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좀 이제 단일화 1차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좀 그러면 예전부터 많이 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단일화를 좀 이제 없다고 말씀하신 배경과 그리고 좀 2차 데드라인은 사전투표일로 불리는데 네. 그때까지도 여전히 없다. 뭐 네. 파부 침주한 건가 뭐 이런 입장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제 유권자분들도 좀 이런 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일관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옆에 호사가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네네. 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제 말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안 여쭤볼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랑 이제 저희 이준석 후보랑 이제 단순 지지율 합산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몇 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많은 이제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단일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여전히 좀 세게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많이 느꼈지만 ARS RDD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뭐 20대에서 뭐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지지율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또 뭐 호남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막 20-30% 찍고 이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짓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왜곡된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상황 판단을 오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살짝 좀 격차가 아직 그렇게 좁혀진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계엄을 일으킨 정당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유세하실 때도 그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사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때도 좀 이재명 후보를 꺾고 1등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당연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그런 계획 같은 건 좀 어떻게 좀 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네.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저도 여러 번 선거 겪어봤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에게 국민들의 상당수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갑자기 오전에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뭐 협력적 당정 관계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개파를 나누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걸 세우셔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노정되었고 지금 누군가가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하나의 이제 근거로 결국에 이제 이번 아마 대선이 끝나면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 보수는 워낙 이제 지금 당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결국에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에 되지 못한다면 다음에라도 되려면 좀 큰 물에 들어와서 보수 정권의 당권을 쥐고 어떤 이런 정계 개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의 상상력대로라면은 제가 이준석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의 상상력과는 별개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의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하는 말에 제가 공감해 줄 생각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이제 대법관 증언법 당에서 나온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국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한계는 뚜렷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금의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언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가가 없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강 큰 사람이 민주당에 많았으면 지금 민주당이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민들 가지고 간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AI 산업도 이번 대선의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뭐 100조 원 투자, 200조 원 투자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본인은 그럼 AI 산업을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발전을 시키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산 OS 만들겠다, 국산 뭐 만들겠다 하면서 각종 연구 과제나 아니면 자금 지원했다가 갈라파고스화된 결과들이 나와서 결국 써먹지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이라는 얘기를 띄우면서 거기에 많은 지금 기획서 써가지고 돈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오히려 돈 낭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AI라는 것은 사람이 겪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역량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투자하는 게 낫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초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꾸준히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수박 겉핥기식 돈만 넣으면 AI가 발달한다 이런 계획은 오히려 나중에 국산 OS 프로젝트 같이 갈라파고스화 되고 실용화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거액을 투입하는 위주 정책을 하면은 예전 같은 닷컴 버블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닷컴 버블이라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이게 기획서 한 장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돈 따내려고 뭐든지 인공지능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자면은 이제 당연히 후보께서도 계획이 있으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일단 교육이라는 거는 네. 이제 한 뒤로부터 효과가 나오는 게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 있어서 AI 산업 발전은 시급한 건데 교육은 네. 애들 교육시키면 나중에 이제 애들이 네. 커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후보께서는 외국인들 이제 좀 우수 인재들 영입해서 AI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건 우리 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때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의 인력들이 오는 거는 기대하는 바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무 환경이나 언어 문제 때문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중학생인 학생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그런 인재를 키운다. IT 쪽의 인재는요 대학교 때부터 그 인재 능력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투자하면은 4, 5년 뒤에도 우리가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뭐 40대 총리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4월부터 뭐 내각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함화평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저희 후보도 승리를 목표로 띄고 계시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가 당선되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이나 컨셉을 생각해 두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차기 정부 제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국회에 우선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개혁신당의 의석은 2석이 될 것이고 그러면 협치가 강제화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총리가 선임되면 그와 함께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뽑아서 내각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 자체를 통해서 이준석을 뽑으시면 협치가 강제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경험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과 총리 관계가 하도 긴밀하니까 이런 분이 총리를 하시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저는 우선 여야의 합의 추천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럼 여야에서 두루 신망이 높은 분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라면은 그런 것을 중재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에서 사실 뭐 총리설 이런 게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 혹시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떠세요? 그거 이름 제가 뭐 누구든지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강조해 오신 게 공직 사회의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과학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이제 정부 제가 3부총리제를 얘기했는데요. 그 부총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실 그 칸막이를 좀 넘어가지고 조정하고 또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사실 민간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공직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시민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독자분들한테 좀 이준석 후보한테 궁금한 게 없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봤는데 그 15% 20% 이렇게 오르는 공표 여론조사가 그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 그 블랙아웃 기간이 있잖아요. 곧 있으면은 근데 좀 그게 나오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15% 20% 찍어서 파란을 일으키는 순간이 올 때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다시 한번 역동성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거 말씀하시면서 자주 해주시는 게 전략적 선택이잖아요. 이제 전략적 선택이 그런 뜻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 판을 한번 유권자들이 뒤엎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조짐이 좀 보이는
모른다고 혹시 느끼는 2차 TV 토론 이후에 아직까지 그 TV 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지만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이제 동탄에서처럼 물밑 변화 같은 게 좀 그래도 캠프에서 느끼시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수치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 우려 섞인 어떤 그런 질문인데 좀 막판에 양당이 결집해서 이제 좀 제3당 후보이신 이준석 후보님 지지율이나 입지가 좀 입지라기보다는 지지율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이라면은 네. 그런 뭐 가스라이팅이나 아니면 그런 상투적인 그런 패턴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용감한 선택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대선들 보면은 제3당 후보로서 이제 득표를 많이 하신 분이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6~7%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도 그를 굉장히 상회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지 못하신다 해도 차기에 최고 주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이 제3지대로서 그 기존의 어떤 후보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높은 지지율 나오는 게 조금 지금의 정치 어떤 정치에 대한 변화 이런 걸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표출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적어도 지금 제가 여론조사에 보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배제되고 세대 중심으로의 기반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예전처럼 지역을 나눠가지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에 비해 가지고는 적어도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가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좀 약간 미국 상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뉴스를 당연히 보셨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유학생들 이제 비자 연장을 좀 이제 불허하는 취지의 정책을 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미국이 미국답지 않은 순간 미국의 많은 가치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회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그냥 감정적인 그런 행동들이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곧 저희 대통령 선거 끝나면 누군가는 미국 관세 협상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나오신 이제 여러 후보들 중에 내가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나 그런 것 좀 한번 밝혀주시죠. 이번에 한국의 암참에서도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뭐 외국계 기업의 비즈니스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다는 이야기하고요. 암참의 그 최고 체어인 그 제임스 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과 미국 기업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저라면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 그런 주요 관계자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국민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암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배운 경제학이 같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했는데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좀 사실 지역 갈등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주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계속 정치를 하실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고 실제로 영호남의 갈등을 깨기 위해 했던 정치인들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저는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저는 호남 지역에 가서도 거의 뭐 커피 얻으면서 정치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것을 가치를 평가해 주실 때 저는 더 힘이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에 준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또 꺼내게 돼서 매우 죄송스러운데 이게 언론의 관심사라서 서은아 이제 전 대표는 뭐 안철수의 루트를 결국에 타게 될 거다. 사실 안철수 국민의 의원이 지난 이제 3년 전 대선에서 한 대선 본선거일을 한 5일이었나 앞두고 갑자기 이제 새벽에 단일화를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정치 평론할 정도로 정치에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의미 없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단일화를 결국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돈 낼 거 다 냈고 저희 돈 내고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럼 빚을 지고 이제 하는 막
엄청난 빚을 지게 될 거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나요? 빚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 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음해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 예측은 저는 항상 깨우면서 정치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사가들의 그런 얘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좀 여쭈면은 단일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단일화를 안 한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면은 뭐 김문수로의 단일화를 안 한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단일화를 안 하는 게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대선에 한해서는 일단 이 대선까지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을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예.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여론조사 이제 결과 보면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를 했을 때는 이탈이 크게 없는데 김문수로의 단일화를 하면 이탈이 큰 걸로 나오는 그런 보도들도 있어서 혹시나 이준석으로의 단일화도 거부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 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이제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같은 거는 네. 정말 뭐 여러 유명 언론에서도 정말 잘한 공약이다 이런 평가들이 네. 나오는 공약이어서 하는데, 이게 뭐든 이제 소수의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좀 전담하면서 네. 수포자를 방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되면 학교가 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수업 부담이 선생님들에게서 좀 줄어들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좀 더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너 학교에 와야 될 정도만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이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도를 가질 때까지 국가가 계속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와중에 사실 이 물밑에서 굉장히 이미 당권 구도에 대한 굉장한 그 갈등과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원 유세를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 본인의 차후 당권을 위한 그런 유세라는 이런 의심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 전 대표를 이제 지낸 분으로서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그래서 거기가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요즘 거기서 뭐 갖고 싸우는지도. 예, 그 대선 기간에 계속 대선에는 관심 없고 당권 갖고 싸우느라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지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는 역할은 이준석이 했다는 것만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알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좀 평가가 내부적으로 좀 높아지는다는 그런 좀 평가도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에 이제 터치다운 촬영을 했을 때도 이제 외계인이랑 싸울 때는 좀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네. 비교적 안철수 의원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전혀 평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예.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보면 지금 2차 토론 때도 그렇고 목소리가 많이 좀 예. 힘들어 보이시고 예. 체력이 괜찮으신가요? 별로 안 괜찮습니다. 지금. 아 별로 안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으신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 네, 내주시고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네, 며칠 안 남았는데 화이팅 네. 하시고 저희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꼭 예. 대통령이 되시면 다시 나와주시는 걸로. 네, 잠깐만요. 하나 더. 네. 안 드릴 수 없는 질문이고 특별한 질문은 아니지만, 예. 그럼 향후에 이제 선거 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예. 좀 집중할 포인트나 집중할 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거예요? 저희 전략이기 때문에 미리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